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아,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왔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B씨의 집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형법상 주거침입 범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아,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그렇죠. 이게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한 않습니다.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네.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에 따라서는 그냥 뭐 잘 안 들리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렁찬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시골 개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냥 서울 도심 아파트인데 이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견 키우는 집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드로 톰스는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아이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 탐스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제트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무려 128데시벨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 법원은 견주인 이 데니스 노튼에게 5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고야. 5억 원은 또 근데 크다.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이잖아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1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28이면 진짜 큰 거긴 해요. 그지, 밤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지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령 제559호에 따르면 반려견 소음 같은 이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표모 씨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호소. 자, 그런데도 견주 이모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 민사 22부의 판결. 원고가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피고 이 씨가 원고 표 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액수가 미국보다는 작죠. 훨씬 작네요. 참고로 이 표 씨가 이웃집 반려견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 장치를 별도로 하거나 좀 바닥에 매트라도 깔아주면 그나마 뭐 다 100% 막진 못하겠지만은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합 건물. 이 집합 건물이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구 혹은 상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뜻합니다. 자, 이런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 생활을 둘러싼 여러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2015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가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가동 옥상 텃밭에서 채소들을 가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은 뭐 우리 동 주민도 아니면서 뭔 참견이에요? 같은 아파트 내에 나동 주민 B 씨가 옥상은 아파트 주민 모두의 것이라며 A 씨에게 항의했고요. 이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선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A 씨의 채소들이 말라 죽자 A 씨는 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소송을 제기. 이 입주자 대표회의 측도 A 씨에게 텃밭을 철거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파트 옥상을 두고 공유물 인도 청구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채소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 죽었으니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권리는 이제 같은 동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동 주민이 권리가 있나요? 옥상은 단지 전체 공용 부분인가 아니면 각 동 소유자들의 일부 공용 부분인가가 쟁점이었는데요. 하하.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자, 1심에서는 옥상을 일부 공용 부분으로 판단,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공유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하지만 2심에선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점, 그리고 통신사 중개기가 일부 동의 옥상에 설치되지만 모든 동의 주민들이 편익을 함께 누린다는 점을 근거로 옥상은 단지 전체의 공용 부분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야, 갈렸네. 자, 그렇다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가동 옥상은 가동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으므로 옥상은 각 동 주민의 일부 공용 부분이다. 자, 그렇습니다. 아파트 구조상 다른 동 주민들은 관리소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옥상에 출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동 옥상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아닌 가동 주민들만의 공유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제대로 걸렸네.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 씨가 아닌 A 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 씨가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주네요.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 불법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음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교 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범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세 부자는 도둑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연행된 것은 다름 아닌 이 세 부자였습니다. 여봐. 세 부자가 체포된 이유, 세 부자가 제 자유를 구속했고요. 아, 저를 학대했다니까요. 붙잡힌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고발한 겁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무단으로 구속한 경우 거봐.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세 부자가 도둑을 의자에 묶어놓고 경찰의 출동을 기다렸던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작 도둑은 절도 미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건 당일 풀려난 반면 피해자였던 세 부자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건데요. 명심하세요. 집에 쳐들어온 도둑도 못 묶어놓는. 자, 이게 아르헨티나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강원도 원주 55세 한 남성이 도둑질을 위해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빨래 건조대로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도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음에도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저도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정당방위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상대방의 위협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격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허허. 흉기 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보다 과한 폭력을 휘둘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적으면서도 전치 3주를 넘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만 용인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디 무서워서 제대로 방어하겠어요? 도망가는 도둑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라며
정당 방위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기 없이 맨손으로 그냥 내쫓는 게 최선이구나. 근데 도를 넘은 이제 과잉 방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위험 상황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행동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범죄자를 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공격을 가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